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울쌤, 저스틴쌤. 네, 안녕하세요. 거의 봄이 온 것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의 유일한 아빠로서 지난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봄을 즐기러 나갔었는데 점점 봄이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런 봄을 즐기시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되기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그 노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N년째 노력 중. 네, N년째 노력 중입니다. 예, 그 정말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 이제 아름다운 이런 봄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 전에는 저희 당연히 미래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봄이 있다는 것을 꼭 사수해 미래 주겠습니다. 자식에게 영상 편지 한번. 미래. 예, 그거는 너무 떨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 저런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다경쌤은 요즘 아빠랑 어떤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아, 정말요? 네, 일주일 동안 어머나. 거의 제가 방에 갇혀 지내가지고 아무 시간도 보내지 못했지만 이제 또 날씨가 풀리면 가족들과 함께 저기 석촌호수도 꽃 보러 좀 가고 또 뭐 서울대공원 이런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저희가 여행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네. 지금 그 우리나라 철원에 한탄강이라고 있어요. 네. 한탄강이 유네스코 지질 역사 문화공원으로 지정도 됐는데 그 한탄강의 이제 물길을 따라서 겨울철에만 부표를 놔서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물 위를 한 8km 정도 걸을 수 있는 트레킹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10월부터 3월까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열려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면 철원 한탄강의 물 윗길을 검색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철원에 가면 한탄밖에 안 나와요. 왜요? 왜냐하면 혹시 군생활 예, 맞습니다. 제가 근남면 마현리 얘기해도 되나 이거? 근남면 마현리에서 군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게 철원이었고 철원. 자, 군대 얘기 커트.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한탄만 네, 나와. 잘라주시고요. 네. 그래도 저희 이렇게 늘 아재 개그가 넘쳐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 쌤들의 센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방증해주고 있고요. 네, 저스틴 쌤이 또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어떻게 휴 윌리엄스? 휴 윌리엄스. 네. 2122님께서 유튜브에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 수 없는 지구를 살 수 있는 지구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세상을 바꾸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막기 위한 유럽과 나토, 미국 국제사회 협력처럼 환경적 유연성과 자연적 친화적으로 난방비와 전화위복 잘 듣고 공감하고 갑니다. 전화위복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네, 정말 이렇게 늘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피지기 초대석에서 구이 작가님을 초대해서 단행본 기후위기 인간 책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당첨자를 유튜브와 팟빵에 공지사항에 남겼고 또 방송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5분이 당첨이 됐는데 한 분만 메일을 주셔가지고 지금 나머지 4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답변 안 주신 4분 다른 분들도 3월 8일까지 메일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도 메일이 없으면 저희가 새롭게 당첨자를 다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메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 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다루면서 주로 전기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전기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은 전기 말고도 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분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난방비 얘기를 지난달에 했었는데 그때 2월 고지서가 엄청 폭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희 집은 진짜 폭탄이 왔더라고요. 아, 너무 폭탄 맞으셨나요? 네, 그 12월 달보다 또 한 10몇만 원 올라서 아이고. 40몇만 원이 나온 거를 이제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오히려 2월 달, 즉 1월 달 요금이 나온 거죠. 2월 달에. 네. 그 부분은 좀 줄어들어서 정말요? 신경을 좀 썼나? 아니면은 아니 왜 차이가 벌어지지인데 양 자체가 줄어서 요금이 줄은 것 같고요. 1월이 정말 추웠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비슷하게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카드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뭐라고 하니까 현금 이런 박치기만 고지가 하시다가. 나왔을 때, 예.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래 3개월 할부로 정말요? 예, 그 이런 방법도 있다. 오. 예, 왜냐하면은 이제 3월이나 4월이나 이때가 되면 이제 난방을 안 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때 나가는 돈은 그쵸. 난방비는 안 나갈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열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전기 말고 열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물가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점심값도 사실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도 밥 먹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거기다 공공요금도 다 올랐죠. 네. 근데 내 월급만 가만히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최근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또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당연히 이게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나 아니면은 난방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그리고 전기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이런 데가 뭐 요금이 올랐으니까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다겠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 또 뉴스에 나왔는데 한국전력이 상당히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또 흑자라서 뭐 배당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불편한 진실은 더 올라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나마 네. 이게 공공기관이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이어서 사오는 도매요금보다 지금 소매요금을 더 싸게 팔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적자가 기록되고 있고 근데 가스공사도 지금 우리가 난방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지금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천연가스 값이 올라서 오히려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그 부분을 좀 완충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똑같이 한국가스공사도 적자가 엄청 나야 되는데 또 무슨 흑자라서 배당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한국가스공사가 적자로 잡지 않고 우리가 이 가스를 팔고 나중에 언젠가 이거를 회수할 거야라는 개념에서 이 부분을 미수금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중 하나로 잡혀서 이게 그 적자가 아닌 것처럼 회계 처리 상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 IMF 위기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이렇게 미수금 형태로 가스공사에 회계 처리하는 거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좀 그 상황이 좋아지면은 요금을 올려갖고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2012년에 한 5조 5천억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5년 동안 이거를 회수한 전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는 관례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가스를 거의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거의 전체를 다 수입하죠 지금. 근데 수입하게 되면은 산업용 가스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는데 네. 민수용 즉 서민들이 난방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쓰는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정부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이렇게 미수금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들이 네. 그 미수금 때문에 지금 무배당을 결정을 하니까 가스공사를 상대로 그 무배당 결정하는 게 그리고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요. 네. 이게 가스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되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미수금 처리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다른 적자로 잡혀야죠. 사실 네, 손실로 적자로. 잡혀야 돼. 그래야지 이제 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뭔가 겉보기 좋게 그냥 미수금이라고 써놓고 사실상 지금 1분기까지 하면은 거의 한 12조 원? 네, 정말 미수금이 쌓일 거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적자인 거죠 그만큼. 네. 그래서 요금이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요금 떠올라 하겠지만 결국 또 이 부분의 적자를 공기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세금으로도 메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가나 나중에 나가나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안 나가고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맞네요. 나중에 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난방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난방이 열 에너지로 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다울쌤, 열 에너지는 과연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가 늘면서 예전에는 95%, 96%를 수입한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수치가 조금 내려갔어요. 우리가 93%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네, 그래도 정말 높네요. 높죠, 그럼. 네. 예, 지금 우리는 석탄, 뭐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다 수입해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데 그렇게 수입해 온 1차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업에도 쓰고 뭐 수송에도 쓰고 전기로도 바꾸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이나 그다음에 석탄 발전, 그다음에 가스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망을 통해서 도시가스로 형태로 산업에도 주고 가정에도 취사할 때 천연가스 쓰잖아요. 가정에서 네. 조리할 때. 그다음에 가정에서 난방할 때도 가스를 쓰는 곳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 시내 버스 같은 경우에도 또 수송 분야에도 천연가스를 쓰죠. 그렇게 가스들이 쓰이는 건데 이게 대부분 이제 열 에너지로 쓰이죠. 그 가스를 태워서 거기서 나온 열을 가지고 이제 조리 취사를 하거나 물을 끓여서 난방을 하거나 열에 그 가스에 불을 붙여갖고 거기서 나온 에너지로 이제 버스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열 에너지 쓰는 거고 전력 분야에서도 가스 발전도 결국에는 가스를 태워서 거기서 나온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온 증기를 가지고 터빈 발전을 돌리는 거거든요. 결국 증기를 통해서 이제 터빈 발전을 돌리는 거니까 결국 거기도 이제 열 에너지인 거고 그 물을 그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핵분열로 우라늄 같은 걸 이용해서 핵분열로 끓이는 거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은 석탄으로 물을 끓이는 거고 가스 발전은 가스로 물을 끓이는 건데 물 끓인다는 거에서 보면 다 똑같죠. 결론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금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산업에서는 특히 이제 건조기라든가 뭔가를 건조시킨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물을 끓인다라든가 아니면 난방 가열을 시킨다라든가 이럴 때 열 에너지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 보통 전기만 네. 태양광 풍력으로 다 바꿔주면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사용되는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이 약 20%, 그다음에 산업 원료로 쓰이는 게 한 25%, 그리고 열 에너지가 55%나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산업 연료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최종 에너지 중에 약 74%가 열 에너지고요. 네. 전기 에너지 중에 일부도 또 열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온풍기. 네. 그거는 또 전기를 또 열 에너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가 차지하는 게 거의 뭐 75% 이상?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력 생산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할지에 대한 얘기는 되게 활발한데 이 열 에너지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좀 그런 비율로 이제 열 에너지가 한 74%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나요?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에너지 소비하는 가운데서 한 51%가 이제 열로 이제 소비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열에너지 이걸 소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 화석연료를 사용을 할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열 에너지를 우리가 뭐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 화석 연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대안의 에너지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이 또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기후 위기에 또 대응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또 문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일단은 에너지 수요 자체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해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건물에서 열 에너지를 쓰는 거는 건물이 추워서 이제 난방을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열들을 최소한 줄이면 이제 난방으로 써야 되는 에너지가 좀 줄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에너지 수요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아예 질 때부터 에너지 제로 건물로 정부가 짓도록 한다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원구에는 에너지 제로 임대주택 하우스도 노원구에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질 때부터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죠. 건물 설계부터 최대한 이런 에너지가 덜 필요하도록 짓고 단열도 잘 해놔서 냉난방에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짓는 거를 이제 에너지 제로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석유를 쓰고 있는 에너지원들을 최대한 전기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열을 활용한다든가 네. 아니면 바이오가스라고 해서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농업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현기 소화를 시키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천연가스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온실가스를 더 이상 대기 중에 늘리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바이오 에너지 중에 하나죠. 뭐 이런 방식도 시도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것도 얘기가 많은데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스틴 쌤이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다울쌤께서 아까 에너지 제로 건물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가 다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두들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2%나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요?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난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난방에 대해서 또 열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난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파트 난방에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별 난방, 중앙 난방, 그리고 또 지역 난방인데요. 뭐 아마 대부분의 가정이 좀 가구가 개별 난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개별 난방이 뭐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난방 방식이고요. 중앙 난방은 단지별 혹은 건물별로 설치된 대형 열 공급 설비에서 열을 공급해주는 난방 방식이고 또 지역 난방은 지역 대규모 열 공급 시설에서 생산된 열 에너지를 열 공급 배관을 통해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여러 건물에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중앙 난방을 하는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중앙 난방이 가장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래된 아파트는 뭐 이게 뭐 바꿀 수도 없어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주로 이 중앙 난방은 전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딱 난방을 떼는 시간이 몇 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외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춥고 네, 막 한 오후 3, 4시쯤 되면 이제 다들 일 나가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난방을 틀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재택하고 있으면 오들오들 떨려요. 그래서 또 이 중앙 난방의 단점이 또 요금이 청구가 되는데 뭐 세대별로 이렇게 열량기가 도입되지 않으면 뭐 누가 많이 쓰건 누가 그냥 적게 n분의 1로 쓰건 나누죠. 네, n분의 1로 이제 나눈다는 거. 그리고 이 지역 난방은 이제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대규모 플랜트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이 이제 함께 있는 곳에서는 그것에서 나온 폐열을 활용해서 난방 또는 급탕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라든가 천연가스 발전소들 중에서 말 그대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연소시켜서 네. 거기서 나온 열에너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끓여서 그렇게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인데 네. 그럼 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열을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열 병합 발전소가 많아요. 열 병합 발전소가 뭐냐면 그렇게 발전하면서 나온 열로 네. 배관을 통해서 물을 끓여서 배관을 통해서 그 뜨거운 물을 보내줘서 지역에 난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발전소에서 이왕 때우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화석연료를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역 난방을 하면서도 이 지역 난방의 소스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분해한 수소를 통한 수소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우리 사회에 쓰레기 소각장은 존재하니까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울 때 나오는 열을 또 지역 난방에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그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발전소들 중에서 여전히 폐열을 그냥 버리는 곳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역 난방 같은 경우가 주로 요즘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 건설할 때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역 난방과 연계를 지어서 이거 담당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한국 지역 난방 공사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천연가스가 주 에너지원인데 그거를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과제가 지역 난방 공사에도 주어진 거죠. 예. 그럼 지역 난방이 그래도 좀 친환경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현재도 그렇고 네. 앞으로도 지역 난방을 통해서 이제 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맞아요. 에너지원을 천연가스가 아니라 이제 재생에너지원으로 바꿔야죠. 또 이 지역 난방이 가구에 공급되는 열원이 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게 또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가스를 직접 네. 보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보내는 거라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는 그 조절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개별 난방이면서 지역 난방으로 공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울쌤께서 또 이 열 에너지원 자체를 가스에서 다른 걸로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방식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수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수소는 그냥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예를 들면 낮에 태양빛이 좋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남은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으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수소를 기존의 천연가스 발전소의 터빈에 일부 적용을 통해서 돌릴 수가 그 연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돼야 되고 그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이 돼야 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 난방을 수소로 공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지역에서 나오는 바이오 에너지들을 모아서 그 바이오 가스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갖고 지역 난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추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지금 얘기하신 게 2021년도 10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 시나리오에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조금씩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2050년까지 각 부분에서 그렇죠. 어떻게 탄소 중립, 즉 온실가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 건지를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난방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방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건물들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건물들에서 보면 이제 이 화석연료를 이용을 하는 게 한 47%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2050년에 8%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줄일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이 열에너지를 이제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이제 전기 또는 이제 지역 난방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네. 그런 걸로 이제 바꾸자 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봤어요. 오. 그래서 봤더니 방금 이제 다울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보면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이 건물들의 네. 이런 난방 문제라든지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 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2050년까지 신규 건축물은 이제 다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존에 좀 지어졌던 그런 건물들은 네.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것을 이제 그것만 해서는 또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제 가전기기 등으로 이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1등급 이렇게 예, 써 있는 맞아요. 거. 네. 그 LED가 이제 좀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백열등이 제가 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이제 그런 전기 제품들도 이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이게 가전기기에서 좀 30% 정도 이게 이제 에너지가 좀 절약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스마트 에너지라는 시스템 같은 걸 설치하는데 그 이제 말이 좀 어렵지 예를 들어서 뭐 센서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만약에 이 불이 지금 필요 없는데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자동으로 이제 불이 끄게 한다라든지 네. 이제 그런 시스템도 이제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된다. 이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아까 다울쌤이 얘기한 것도 뭐 태양광이나 뭐 지열, 뭐 수열 그리고 이제 발전소 폐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지역 난방을 해야 된다.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이제 그 정도의 뭔가 좀 아젠다적인 이제 방향성이 조금 나와 있었고 그리고 좀 민간 단체에서 또 이런 비슷한 이제 시나리오를 또 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오히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산안법인 이제 넥스트라는 데가 K맵
시나리오라는 것을 이제 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보면 이제 2025년 2025년 그러니까 3년 남았죠. 여기부터 이때부터 아예 신규 가스 보일러 설치를 금지해야 된다. 금지를 하고 2050년까지 100%로 네. 히트펌프나 지연 난방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아. 그런데 이제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이제 단독주택은 한 90% 정도가 히트펌프로 하고 네. 10%는 지연 난방으로.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히트펌프 뭐 설치를 조금 하기가 어렵거나 네. 좀 그래요. 약간 네. 주택보다는. 그러다 왜냐 실외기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30% 정도는 이제 지역 난방으로 하고 70% 정도는 히트펌프로 하고 그리고 이 그린 리모델링을 해마다 2%씩 집에 그린 리모델링을 해마다 2%씩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제로 에너지 또 이제 주택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치사기구 있잖아요. 네. 지금 집에 다경쌤 혹시 밥 지을 때 뭘 쓰세요? 저희 요리할 때. 전기밥솥? 네, 저희는 전기 이거 압력밥 썼어요. 전기 압력 예. 전기밥 그냥 압력밥솥. 네, 압력밥 밥맛이 썼어요. 맛있겠네요. 국 끓일 때도 혹시 밥솥을 쓰십니까? 저희 국 끓일 땐 그냥 냄비에다 끓이잖아요. 아니 가스레인지를 쓰시죠, 네, 가스레인지를. 그냥 가스를 쓰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빨리 인덕션을 바꿔요. 그 이제 집안에서 이제 그 가스레인지는 어디 도시가스를 쓰실 네,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천연가스니까. 예, 네. 천연가스 그것도 이제 전기레인지 같은 거 하이라이트 같은 인덕션으로 걸로 이제 바꿔야 바꿔야 되고. 되고 정말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생활 시스템 자체를 이제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부터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고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는 또 그 가전제품들도 다 정말로 스마트 그 기능이 탑재돼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예. 밖에서 켜고 끌 수 있고 이런 게 다 그쵸.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저스틴 쌤 얘기한 거 중에 히트펌프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15년 전에 유럽에서 공부할 때부터 이 열에너지를 특히나 건물에서의 냉난방을 히트펌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영국이나 덴마크나 독일이나 등등등 유럽 국가들이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히트펌프를 거의 쓰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방금 얘기한 그 K맵 시나리오에서도 히트펌프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히트펌프를 이렇게 보급을 해서 냉난방을 히트펌프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히트펌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히트펌프라는 게 뭔지 사실 펌프라고 하면 저희 같은 X세대는 옛날에 네. 그 오락실에 가면 펌프라고 있었거든요. 알죠.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위에서 춤추고 뛰는 거. 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근데 히트펌프 하면 뭔가 히트침 펌프인지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근데 이게 요즘에 조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히트펌프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히트 하면 열이죠. 네. 펌프 하면 펌프잖아요. 네. 펌프는 이렇게 막 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을 교환해 준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또 비슷한 원리가 뭐냐면 에어컨. 에어컨도 어떻게 보면 열을 교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집안에 있는 뜨거운 열들을 이제 밖으로 내려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히트펌프는 그 대신 집안에 이제 따뜻한 열을 공급을 해주고 네. 그 집안에 근데 좀 차가운 열들은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역할을 하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겨울청 난방 에어컨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냉난방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계들 네. 그것들 다 이제 히트펌프의 이제 원리를 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왜 히트펌프가 중요하냐. 그리고 아까 시나리오도 계속 얘기하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을 때 히트펌프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보일러 흔히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한 건데 지구를 살리는 보일러에서 콘덴싱 보일러. 네. 그런 보일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히트펌프를 많이 이제 보급을 하려고 했었고 네. 지난해에만 전 세계 히트펌프가 1억 9천 대, 네, 엄청나게 1억 보급됐더라고요. 9천 대가 됐고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히트펌프 한 대당 보조금이 5천 파운드예요. 5천 파운드가 한국 돈으로 800만 원입니다. 거의 전기차 수준의 보조금이네. 예, 그 맞네요. 800만 원이고 네. 근데 여기는 히트펌프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에도 쇼핑으로 검색하면 히트펌프 보일러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더 싼데 하여튼 더 비싸고 일단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478만 원. 일본도 지금 히트펌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4,457억 원 이렇게 이제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 네.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히트펌프를 그 이제 살 때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도
우리 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는 것처럼 히트펌프가 온실가스 배출을 콘덴싱 보일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냉매에서 만약에 냉매가 유출이 안 되면 네. 거의 이제 없다.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열을 가지고 음, 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바람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온수 이렇게 들어오는 이 건가요? 안에 보면 네. 냉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계 안에서 냉매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뜻해지면 그 열을 네. 이 실내로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 바람으로 예, 들어오는 예, 거죠. 예, 그렇죠. 바람으로. 바람인지 아니면 바닥으로 아, 이렇게 되는 건지 저희 약간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바람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바람으로 넣는 거는 에어컨이 냉난방기가 되는 거. 네네. 그거는 그 바람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온돌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히트펌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이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가 있는데 히트펌프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고 음. 하는데 이미 그 기술도 다 되어 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이 히트펌프의 그 열을 만든 열을 가지고 온수를 만드는 거예요. 물을 데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데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샤워도 하고 네. 따뜻한 물도 하고 그리고 밑에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보일러도 아.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온돌 문화가 너무 좋긴 한데 음. 외국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음. 문화긴 하네요. 사실 그 히트펌프 국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떠오르진 않지만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다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제2롯데월드 있잖아요. 네. 지금 서울에서 제일 랜드마크인 빌딩. 네. 제2롯데월드가 수자원공사랑 계약을 맺어갖고 팔당댐에서 오는 물을 네. 제2롯데월드 밑으로 보내면서 이 물이 여름에는 맞아요. 그 공기보다 한 5도씩 차갑고 네. 겨울에는 공기보다 10도 정도 높대요. 어. 그럼 열이 낮거나 높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그 수열로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 음. 겨울에는 수열로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거를 제2롯데월드에 도입했더라고요. 어머머. 그래서 50%를 줄였대요. 그게 오. 정말 에너지 비용을. 예, 좋은 포인트인데 아까 네. 지열도 얘기하고 수열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 히트펌프가 지열이랑 수열을 활용을 해서 네.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깥에 있는 따뜻한 공기도 이제 좀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주는 그런 원리도 있어요. 히트펌프에. 그런데 이제 수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따뜻한 물이 지나가면 그걸 받아서 이 냉매가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따뜻하게 이제 만들어서 열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네. 수열이 좀 지열보다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열은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공급이 되죠. 음. 그런데 지열은 딱 보면 그 땅이 그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열은 이제 그 지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온도를 되찾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는데 수열이 또 히트펌프를 활용을 하는데 효과가 좋다. 그래서 히트펌프가 그냥 단순히 공기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온도를 활용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지열도 사용을 하고 또 수열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제1롯데 가실 일이 있으시면 네. 독자분들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안에 뭐 홍보관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열 이용한 시스템을 제1롯데에서 오. 구축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왜 그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주택 위에 이렇게 동그란 원통 같은 거 이게 한 개씩 올려져 있는 집들 많았잖아요. 이게 사실 태양열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태양광은 네. 태양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그렇죠. 태양열은 태양의 태양광선을 열. 통해서 그 열을 통해서 물을 데워갖고 이거를 아. 지역에서 온수기를 썼던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때 왕창 보급됐다가 좀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태양열 온수기도 좀 더 기술도 많이 발전했을 테니까 이제 지역에서 아파트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좀 보급할 필요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보급을 하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돈. 보이시죠? 네. 예. 제가 손짓으로 이렇게 네. 했는데 돈을 어.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고 동시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니면 뭐 가게나 이런 것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동시에 줄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들고 네. 온실가스 안 줄인다고 해서 별로 규제도 없고 하니까 유인이 없는 거죠. 그 시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당근과 채찍을 활용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줘서 기술도 발전되고
내수시장 히트펌프 내수시장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사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 가스 보일러 같은 거는 노후 가스 보일러를 콘덴식으로 바꾸면 10만 원씩 주거든요. 환경부에서 오. 지원금을 주는데 이 히트 펌프가 이거 한 5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좀 비싸요. 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한 1, 2년 전에는 야간에 이 야간 심야열을 전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심야전기. 예. 돌리면은 그거를 이제 히트펌프로 했을 때 한전에서 지원금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한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공고가 난 사업은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이제 전기를 썼을 때 그 네.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면 그 지원금을 이제 주는 제도만 이제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결국은 사람들도 많이 쓰고 국내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히트펌프를 만드는 회사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개발을 해야지 지금 히트펌프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억 대가 넘게 네. 지난해에 보급이 되고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 각자 히트펌프를 보급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자 힘드니까 일단 정부가 먼저 그쵸. 좀 나서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제도를 잘 설계를 해야죠. 네. 아, 저희 오늘 저스틴 쌤이랑 다올 쌤이 또 열에너지와 그 난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쌤들 오늘 진짜 너무 이 알짜배기에 이게 공부 도움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에너지를 신경을 쓰는 소비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우리 집이 개별 난방인지 지역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 그리고 그 난방의 소스는 뭐 천연가스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건지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 집이 그래서 한 달에 이 열원으로 열 에너지로 얼만큼의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일단 관심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히트펌프라는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기술인지 유튜브 같은 데도 간략한 영상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한 5년만 지나면 우리 사회에서도 좀 흔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히트펌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좀 지식에 대한 영역을 좀 넓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도 아직은 이제 많이 충전 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한 맞아요. 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꼭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우리 개인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을 바꾸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히트펌프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열기구 역시 그러니까 뭐 가정의 이제 요리기구라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전기화로 바꿔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맞아요.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난방비도 이제 인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화석연료와 함께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이제 에너지 전환 때문에 생기는 변화들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인식을 하고 그 당위성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다면 우리 생활에서 조금 올 수 있는 뭐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또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 함께 이 에너지 전환으로 해서 우리 생활이 또 어떻게 생활 영역에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지 다음에도 이런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많이 하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고민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아 봅시다. 네, 네. 살아남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다올쌤, 저스틴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